저희들이 진행하는 이 북새통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또는 책으로 세상을 통찰한다라고 하는 컨셉에서의 이름을 북새통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라는 것은 경영이라 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것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영도 경영이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경영이 안 되는 사람이 회사 경영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때문에 이제 자기 경영으로부터 다 포함된 것이다. 경영이라는 한마디로 성과 창출입니다. 독서 아카데미 이렇게 말하면 책을 읽는 것으로서 어떤 것을 깨우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독서 경영 아카데미다 이 말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 단어가 붙었다 이러면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가급적 놓으려고 하는 컨셉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일단 왜 독서를 해야 하냐라고들 이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독서에 대한 의미는 저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째, 책이 만든 사람이 사람이 만든 책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5,300만 정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1년에 나오는 책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마 몇백만 권을 넘진 않을 거예요. 결국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사람, 뭐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깨닫고 느끼면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이 점 때문에 이 국세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책값보다 책 읽는 시간값이 비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들 책 한 권 읽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사도 그 책을 읽는데 한 달, 두 달이 걸립니다. 그 책값은 기껏해야 2만 원인데 책 읽는 시간값에 100만 원을 써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값보다 책 읽는 시간값이 비싸다. 그런데 저희 북새통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책 한 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시간값을 아끼자라고 하는 컨셉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참여하시면 1년이 지나면 52주나 54주 정도 뭐 되잖아요. 그 정도를 매주 진행을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한 35권 정도 책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2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30권 이상의 책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책값보다 책 읽는 시간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또 세상에 이런저런 하는 것, 그 직무유기고 월권이다. 입 띄지 마라.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또는 선배가 됐든 또는 자기 자신에게라도 이런니 저런니 말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그래도 한 달에 책 한 권은 읽어야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세상 아는 척하고 이런니 저런니 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다. 이게 월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누가 이런 저런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 죄송하지만 선생님 한 달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라고 물어보시고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거든. 그러시면 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싸움 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책은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비우려고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책을 채우려고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비우려고 읽는 것이다. 왜? 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밀어내거든요. 결국 행위가 결과론적으로는 아웃풋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려고 읽는 것이지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질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폼 잡을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니 어쨌니 하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왜? 그거 자체가 채우려고 했던 것을 표시내는 것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요즘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만나는 것에도 예의는 필요합니다. 예의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군주론의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독서 모임에 갈 때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곧잘 했죠. 왜? 그 책에 나오는 성인들을 만나러 간다면 슬리퍼 신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책을 쓴 사람의 저자를 넘어서서 그 속에 등장하는 여러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의를 갖춰야 한다. 뭐 이런 맥락에서 외형적인 예의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에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공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모든 상황에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공자가 살던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맞았던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수능하고 내내 만능이 지당하십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나에게 뭐가 없어지죠? 주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해놓은 이야기 따라다니고 흉내내고 이러다가 한평생을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위에 짓눌리는 일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도 걸어보고 거기에 자기 나름의 생각도 좀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저희들이 이제 채팅창이나 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남과 다를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과정들을 독서경영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면 채팅창이나 밴드를 통해서 서로 좀 공유하시고 나누시는 과정 그리고 토론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유명한 거죠. 다니엘 페나크의 독자의 10가지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독자의 권리라고 해서 첫째 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저한테 들으셔도 되죠. 꼭 읽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 일단 들어보시고 그 책이 이거 나한테 좀 맞네, 궁합이 맞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반드시 사서 읽어봐라 이 이야기죠. 두 번째, 건너뛰며 읽을 권리도 있다. 꼭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관념에 빠지지 마라. 그것도 그럴 필요 없다. 뭐 보니까 뭐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넘어가면서 스킵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강박으로 남으면 결국 책을 끝까지 못 보고 덮어두게 됩니다. 책을 덮어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책이 내 옆에 있는 한은 계속 뭘 느낍니까?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저 책 하나도 못 읽었는데라는 그 좌절감, 패배감이 나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럼 결국 독서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샀으면 머릿말 읽고 후기 읽어라 후기. 그럼 다 읽은 거잖아요. 머릿말 읽고 후기라도 읽어라. 건너뛰면 읽어도 관계없다. 그다음에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도 있다. 재미없으면 중도에 하차할 수 있다. 다시 읽을 권리도 있다. 이거 중요하죠. 독서 모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읽은 책 다시 읽는 독서 모임도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책은 다시 곱씹을 때 진짜 국물이 우러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과정에 항상 새로운 책을 하는 건 아니고 한두 권씩 제가 기존에 했던 책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버리즘이라고 하는데 책 속 주인공과 동치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귀곡자라는 책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귀곡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세민이 되어보고 내가 당태종 이세민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말이야 당태종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 자식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는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공자도 되어봤다가 맹자도 되어봤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자유롭다 이 말이고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읽어보라고 하는 책을 무시할 권리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독서 책 출판 마케팅 시장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거대 출판사 몇 곳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에 나온 책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뭐 이래서 읽어야 될 것처럼 약간의 의무감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회를 못 만나서 초야에 묻혀 있는 괜찮은 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읽어주셔야 그런 저자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즐길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 가면 거의 완성 단계인데 책을 읽을 때 막 즐겁고 기쁨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유튜브에 볼 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그게 몰입하고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도 과연 몰입하고 빠져들고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 즐거움도 있다. 이런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책을 좀 읽어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책, 귀곡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귀곡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소개를 좀 드린 후에 첫날이니까 서로 나름대로 덕담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수남 생님, 윤성희 생님 간만에 오셨네요. 네. 자, 다들 화면 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일단 귀국자. 왜 귀국자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마 트렌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제일 먼저 책으로 만나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책을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중국에 나오는 고전들을 우리가 쭉 그동안 만나왔는데 꼭 읽어야 한다라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귀국자가 있고 웅리자라는 책이 있어요. 웅리자. 예, 이 책들이 이제 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귀국자라는 책을 좀 선택해봐야 되겠다. 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고전이에요. 일반적으로 고전을 하면 굉장히 좀 개론적인 좀 이런 포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죠. 그런데 이 책은 매우 실행에 적용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뭐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뭐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책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책에 나오는 부제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해내는 2500년 치해와 방략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라고 계획들은 세우지만 그게 이제 내일이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내일쯤 되면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겠죠. 아이고 뭐 이런 거 굳이 욕심내서 할 필요 뭐 있겠나 뭐 이러시기도 하고 아이고 인생 즐기다 가는 거지 뭐 별거 있어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들 이제 타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흔들린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해내는 2500년 지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 그리고 외교의 마법사라고 불렸던 키신저 아시죠? 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읽었던 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당태종 이세민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태종 이세민이 썼던 책 중에 그 정관정료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북새통에서 다뤄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그 국가를 잘 다스렸다. 뭐 물론 마지막 결론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이 귀국자를 통해서 뭔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악하고 주도하는 궁극의 기술이다. 장악하고 주도하는 이게 뭐 장악하고 주도하는 것들이 깡패나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장악하고 주도하지 못해서 되는 일도 없죠. 그죠? 그게 나를 장악하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장악하든 주도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이것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악하고 주도하지 않는데 뭐 어떤 성취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면 그래서 읽은 책이다 이렇게 선정한 책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걸 이번 그 지난 연말부터 쭉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전부 한글로 작성을 했어요. 요약본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PDF로 만들어가지고 노트북 LM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인포그래픽으로 전환해달라. 이러면 이놈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을 그놈에게 줘서 네가 이걸 그래픽으로 만들어봐라. 이러니까 인포그래픽으로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자, 왜 지금 다시 귀국자인가? 손자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라면 귀국자는 큰 일을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다룬다. 읽어보면 단계별로 이때는 뭐 해라, 이때는 뭐 해라 다 적혀 있어요. 저기 들으시면서 조금씩 리액션을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경영학과가 대학교마다 없는 학교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경영학이라는 걸 가르쳤을 때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실상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단계마다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고 이걸 쫙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프로세스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그죠?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이래서 불패다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안 싸우고 맨날 가서 살살거리고 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이렇게 굽신거려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고요.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권자의 동의를 얻어 실행하는 지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핵심은 주도권이다. 일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장악하는 법을 가르친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가장 필요해졌죠. 왜 이제 AI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려고 듭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상실해 갈 것이고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싸구려로 팔려나갈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싸게 팔지 마라 힘들어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주도권을 잃지 마라 라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그때가 언제였나요? 지난주에 우리 저 이재덕 사장님하고 이정숙 사장님 그리고 김명희 선생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CDG에서 제 책 출간 강연을 했었잖아요. 이때 예, 감사드리고요. 이때 제가 잠깐 그 시간이 좀 부족한 듯 해서 그냥 설명을 좀 적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어구먼테이션이라는 말과 오토메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일을 도와주는 행위를 어구먼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걸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오토메이션의 어떤 그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느끼는 감정마저도 AI에게 대신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지금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 의존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결국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궁극의 기술 어떤 경우에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 그래서 첫째는 오늘 먼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고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체 큰 프레임을 좀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조금 힘드셔도 한번 쭉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데도 이렇게 뒤로 한 발 물러서 버리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딱 다가서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그러니까 단계를 네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첫째는 판세를 읽는 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전략은 행동이 아닌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이 내용을 모르진 않죠. 먼저 정보 수집을 하고 첩보 수집해가지고 정보 만들고 데이터 만들고 그걸 다시 지식으로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의외로 우리는 판세를 읽는 눈이 약해요.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하고 따라다니기 바쁘지 내가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의외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권위에 짓눌려서 그렇습니다. 누가 전문가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줄 알고 어디 교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한 줄 알고 누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뭔가를 관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판세를 읽는 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단계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걸음은 객관적 조건과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단계마다 이 단어를 제시하는데 폐합이 1단계로 이야기합니다. 폐합. 이게 뭐냐면 나아갈까 멈출까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올해 지금 아마 이거 해볼까 말까 이거 하지 말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지금쯤 다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살아온 삶을 보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아마 이제 1월 중순쯤 넘어가면 아이고 이제 구정 때 음력으로 하지 이렇게 합니다. 또 보나 이제 그러다가 음력 지나면 이제 아이고 신학기 때부터 하지 이렇게 하고 신학기 지나면 또 아이고 이제 상반기는 그냥 이래 하고 하반기 때부터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하고 맨날 그러죠. 근데 이게 나아갈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판세 분석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반응, 상대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듣고 그리고 최마 정보를 수집하고 힘의 역학을 측정한다. 이걸 이제 1스테이지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가 내 사람을 만들어라. 혼자 안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독서도 혼자 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 북새통 프로그램에 오니까 그래도 제목이라도 듣고 가는 거지 혼자 하라고 하면 1년 12달에 10권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드는 힘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을 얻는 기술이다. 판세를 읽었다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운명 공동체를 어떤 틈도 없는 절대적 신뢰관계로 모든 전략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서로가 일체가 되는 상태로 팀을 꾸리지 않으면 되는 일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 좁혀서 한번 본다면 나라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있고 껍데기 내가 있잖아요. 껍데기 나와 안에 있는 내가 과연 일체화되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국밥 먹고 싶은데 껍데기로는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이놈이 어떤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불평불만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마음이 일체되어져 있느냐 이제 이것들을 확인하고 일체가 되도록 해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게 이제 제가 올 1월 10일 날 우리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에도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팀을 하나 꾸리
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5명인가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모임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라고 할 것을 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일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조금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온라인으로만 미팅을 하고 오프라인 미팅을 안 하니까 이게 결속화되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심점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 네 사람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판을 지배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막고 흐름을 만들고 상대를 움직이라.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위험을 미리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절 처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이다. 즉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판을 지배하는 기술, 균열을 막고 흐름을 만들고 상대를 움직여라. 그래서 잠재적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말의 힘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며 사람에 맞춰 전략을 구사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단계를 3단계로 적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승리를 결정하는 한 수. 결국 결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준비는 단 한 번의 결단을 위한 것이다. 천시 즉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하늘의 뜻을 읽고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것을 거는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단계. 그래서 4단계 때 이제 오합 그리고 결이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이 결에서 결국에 이 책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겸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양이 극화되었다면 이제 음할 일이 남았으니 겸손해서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세민 꼴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세민이가 마지막이 뭐예요? 그 눈에 가시거리가 하나 있었죠. 그게 고구려였잖아요. 고구려 저거 막 쪼매난 나라 저거 막 박살 내버리자. 이제 이 생각에 쳐들어왔다가 뭐 눈에 화살 먹고 돌아가 죽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시니까.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겸손했다면 오히려 그 작은 고구려 같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었다면 그런 꼴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 박 선생님이나 이정숙 사장님처럼 잘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좀 내려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귀국자가 누군지가 아직도 설명이 안 됐죠. 귀국자가 누구냐? 중국 전국 시대에 활약한 종익가의 비조로 제자 소진과 장의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합종연행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합종연행의 대표적인 사람이 합종에는 소진이고 연행에는 장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국 시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진나라를 하나 두고 나머지 6개 나라가 연합한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합종이라고 부르고 진나라가 각각의 나라와 별도의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연행 전략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그리고 현장에서 뛰었던 그 제 유명한 사람이 소진과 장인데 이 사람이 이 귀국자의 제자예요. 그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 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빈이라고 하시죠. 손자병법에 그 손무라는 사람의 손자뻘 되는 사람이 손빈입니다. 이 손빈의 스승도 귀국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의 명장 방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저 귀국자의 제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국에 은거해서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귀국자라고 불린다라고 하고 천문과 수학에 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는 육아와는 달리 실제적인 원칙과 정치적 책략을 가르치는 교과서다 이렇게 알려진 책이 귀국자입니다. 어떠십니까? 읽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듣고 싶으세요? 자, 이게, 읽고 싶어져야 뭐 들리기도 들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혹시 내가 맨날 결심만 하고 뭔가를 실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정도 접해보면 괜찮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손빙의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 위대한 영웅들을 쭉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손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만났는데 그 손자병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도 이 손빈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손빈 같은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이러면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플라톤이 유명해지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니까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것도 플라톤의 스승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가 큰 인물이 나와야 스승도 뜨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핵심 사상 아까 위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손자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라면 귀국자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하는 대처법 그리고 큰 일을 이루는 단계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는 유가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얼마 전에 썼던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손자병법도 그 손자병법이 아니라 한비자도 그 이기경영의 한비자도 저 유가들을 아주 꼬집죠. 유가들이 맨날 이 말로만 떠들고 돌아다니고 맨날 뭐 예의를 갖춰라 뭐 덕을 쌓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도 그 말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었을 만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너네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지금 이 혼란한 시대를 왜 수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그래서 네가 뭐 했는데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서 여기 보면 실제적인 원칙과 방법을 가르쳐 정치적 책략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제 책략이란 단어가 좀 애매한 겁니다. 이게 잘못 쓰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썼을 때는 기가 막힌 전략인데 이게 자칫 잘못 써버리면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금서로 읽혀져 있었습니다. 네, 읽지 못하도록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제대로 소화해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 졸다가 와가지고 한마디만 듣고는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왔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그렇게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딴 거 하다가 뭐 중간에 살짝 듣고는 그 이야기만 또 했다고 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여기 보면 항상 일의 주도권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상황 분석, 전략 수립, 의사결정권자의 동의, 실행 과정을 다루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귀국자라는 책이다. 남에게 제어당하지 않고 허수아비 경영을 하지 않는 법을 제시한다. 뭐라고요? 제어당하지 않고 허수아비 경영을 하지 않는 법을 제시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합니다. 여지껏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 제가 전체 큰 틀은 요약을 이제 해드렸으니까 어떤 책이구나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첫 번째가 폐합이에요. 폐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분석한 뒤 시작을 결정하라. 폐는 열다, 합은 닫다라는 뜻이다. 폐는 열다. 우리가 고스톱 치면 뭐라고 합니까? 폐를 쫙 돌리죠. 그럼 이제 폐를 딱 해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폐 좋네, 뭐 폐가 안 좋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이제 그 폐. 그래서 열다, 나아가다. 그래서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총론 단계, 이것을 폐합이라고 한다. 출사의 요기는 반드시 주도적이어야 하며 일에 휘둘리지 않고 장악해야 된다. 일을 장악한다는 것은 객관적 조건을 살펴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일을 정확하게 안다거나 현재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른 채로 하다 보면 그 일을 장악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우리 뭐 유명한 사례로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뭐 신라 호텔입니까 어디에 가서 그 초밥집에 그 초밥을 먹어보고 주방장을 불러서 이 초밥에 밥알이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밥알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초밥을 만드냐? 일본에 가면 기본 몇 개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다는 거죠.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장악한다. 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귀국자가 가르치는 네 가지는 형세를 파악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열 때는 넓고 상세하게, 닫을 때는 은밀하게 닫아라.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폐합 단계에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이재덕 사장님 여기 성인은 요 글씨가 보이실까요? 형세를 파악한다 밑에. 예, 한번 읽어봐 읽어볼까요? 주실래요? 네. 귀국자가 가르치는 네 가지. 첫 번째, 행세를 파악한다. 성인은 음량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살펴 사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성공하고 망하는 관건을 파악해서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알고 변화의 징조를 미리 알아서 존망의 관건을 지킬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폐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폐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이제 소개하는 사례들이 이 책에는 굉장히 소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선정한 책은 이 책이었는데 이 책에는 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쭉 넣어놔서 이 책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세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국자 스쿨이라고 부르죠. 저번에 우리가 스쿨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게 뭐가 있었죠? 피터 틸 스쿨 기억나시나요?
팔란티어의 피터 틸의 스쿨,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메타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각종 지금 미국의 AI를 주름잡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런 스쿨이 하나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우리 이정주 사장님도 준마대학교라는 것을 하시던데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결과를 내면 스쿨이라고 불리겠죠. 그래서 귀국자 스쿨. 귀국자 스쿨의 수제자 이세민은 창업군주이자 수성군주다. 진시황은 영민했지만 포악했다. 고조 유방은 사람을 쓴 뒤에는 남면을 바꾸는 몰 인정한 자였으나 창업은 성공했으나 수성에 실패했다. 수 문제는 무력을 갖춘 호걸이지만 인품이 부족했고 수나라의 문제 말입니다. 수 문제. 송태조는 문치를 이루었지만 역동성이 부족했고 징기스칸은 무력이 남달랐으나 문치를 이룰 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은 목적을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과 겸비한 청나라의 강희제가 이세민과 결혼만 한데 강희제는 창업군주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아니면 늘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딘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더라도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어떤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거기에 계속 끌려다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세민은 냉혹하면서 인자하고 집요하면서 관대했다. 이세민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면 일기는 아버지 이연을 부추겨 당을 세우고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여 황제가 되기까지를 일기, 2기는 황제가 된 후에 중앙집권제를 완성하고 법령을 완비하여 정관의 치를 이루는 기, 3기는 고구려 침략의 실패와 후계자 문제로 얼룩진 우울한 말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귀국자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스테이지, 여기에서의 내용과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에서 실패를 했는 케이스지 앞에 단계는 똑같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아버지 전형으로 14명의 아들 중 3명이 죽고 3명이 자살하고 3명은 어려서 죽고 1명은 유폐되고 2명은 백성으로 강등되었다. 이세민은 귀국자의 성공 비결은 파악했으나 귀국자 인생론 즉 영원한 성공은 없다는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취하면 주변은 자동으로 정리된다라고 하는데 수나라는 5호 16국을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북방의 유목민족을 장악한 통일 강국이었다. 수나라가 무너지자 군웅할거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연과 이세민 부자가 승리한 이유는 바로 중심을 가장 먼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텍스트로 듣지 마시고 내가 어떤 계획을 했다면 어디가 코어인지를 봐라. 코어. 어디가 핵심인지를 보고 그걸 점령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끼웃거리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재혁 사장님이 지금 올해 또 사업을 하나 더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주변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이 필요한 가장 강력한 시장의 코어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코어를 점령해라.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여기다 접목한다면 어떻게 되죠? 대구에서 집 살려면 어디서 사야 됩니까? 범은 애거리 사야죠. 괜히 뭐 좀 어디 좀 싸다고 뭐 저쪽 딴 동네 가가지고 집 사고 돌아다니기 봐야 그거는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코어를 들어가라 이 말인데 이세민의 아버지가 이연입니다. 이세민이가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바로 중심을 가장 먼저 차지했다. 삼국 시기 조조가 천하를 주름잡은 것도 하남과 하북 즉 천자가 있는 땅을 선점하는 원소와의 관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변은 중심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일단 일을 시작하려면 일단 주도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귀국자는 존재할 수 있을 때 나가라고 했고 나갔으면 절대로 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생각하실 때 주변에서 끼웃거리지 말고 코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지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 실패한 이유가 뭐죠? 김일성이가 굉장히 실수했는 것 중에 하나가 38선 전역에서 남한을 밀고 내려왔어요. 이건 바보짓이었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화력을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서울로 와서 바로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부산을 점령해버렸어야 돼요. 그래 버렸으면 김일성이가 이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김일성이 이기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실패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미 강원도, 경기도, 뭐 중부 지역 전체 38선을 그대로 또 동시에 밀고 내려오니까 서울까지는 빨리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유엔이 유엔 결의해가지고 부산항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꼼짝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심을 취하면 주변은 정리된다. 여기서 생각나는 유명한 단어 하나가 말이 하나 있지 않나요?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담론에 신영복 선생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죠. 따라해 보세요. 역사는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단 단 컴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컴플렉스가 컴플렉스가 떠야 없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중심부를 점령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신복 선생님은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중심부를 점령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컴플렉스가 없어야 돼요. 컴플렉스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절대로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힘이 없으면 칼을 뽑지 말고 뽑았으면 돌아보지 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이영과 이세민이 결국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란 일단 시작했으면 일단 자체를 장악할 방안을 새로 시행해야 된다. 여기 보면 당시 수나라 병력과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던 이인일에게 당고조 이연은 형님께서 대업을 이룬 후 저를 잊지나 마십시오라고 안심시킨 후 자신은 아들 이세민과 함께 장안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수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장군에게 이연이라는 사람이 이세민의 아버지가 형님 나중에 잘 되면 저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지는 아들하고 몰래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을 점령하러 가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실력이 충분치 않을 때는 닫아 걸고 있을 때는 철통같이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세민은 시기를 타면 반드시 진격하는 대담한 인물이었다. 이연의 군대가 남하할 때 과금에서 이만의 수나라 군대가 저항할 때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양식이 동나자 이연과 배척이 태원으로 돌아가 훗날을 기약하자고 하자 이세민이 대의를 일으켜 만백성을 구하려면 먼저 함량으로 들어가서 천하를 호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그만 적을 만났다고 군대를 돌리면 하루아침에 군중의 마음이 해체될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난세의 민심은 믿을 수가 없고 난세는 수계가 곧 죽음이라고 봤다. 여기서 난세의 민심은 믿을 수 없다. 이 말도 우리가 한번 별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 난세 하면 요즘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휩쓸려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원칙과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세민은 잔혹할 만큼 냉정했다. 군사를 이끌고 현무문에 들어가 태자 건성과 아우 원기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생 자기 형하고 자기 아우를 죽여요. 아버지가 겁을 크게 먹어 이세민에게 그 황의를 양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을 먹을 정도로 형과 동생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런 이세민이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신임했다.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같이 일을 도모하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과실을 나눌 수도 있다. 유방은 항우와 싸우면 판판이 졌지만 한신을 얻어 천하를 얻었다. 그러나 한신을 유방에게 죽었다. 이세민은 출신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썼고 유지경덕이나 이연을 반대하던 이정을 기용해서 썼다.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통합론, 탕평책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죠. 유방은 항우하고 싸워가지고 몇 명 졌어요. 근데도 한신이라는 사람의 힘을 입어서 지가 패권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신을 토사구팽해가지고 죽여버리죠. 반면 이세민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 동생이나 형을 죽인 그 사람을 기용해서 신하로 써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았다. 실력만 있으면 갖다 썼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 보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이연을 반대했던 이정을 기용해서 썼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형세가 바뀌면 방법도 바뀐다. 이세민의 말년. 아시는 대로 고구려 원정을 감행해가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후계자 문제로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오른팔인 방현영도 고구려 원정에 대해서는 상소를 올렸다 그래요. 뭐라고 올렸느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세민이가 말년에 고구려를 원정하고 막 그 욕심이 지나치게 강한 거죠. 이럴 때 그 밑에 그 신하가 그 왕에게 바쳤던 상소문입니다. 역에 말하길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역에 말하길 진태와 존망의 그 발음을 읽지 않는 자는 성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나아갈 때도 물러나는 뜻이 있는 것이고 존의 망의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며 만족을 알면 욕을 보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합니다. 폐하의 유명이 이미 족하고 땅을 개척하고 새 강토를 여는 것은 이만 거쳐도 됩니다. 네, 그죠. 여기 기가 막힌 문장이 있죠. 전하는 말에 따르면 지가 하는 말처럼 말하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의 요령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따르면 만족을 알면 욕을 보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합니다.
폐하는 이미 명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이 족하고 땅을 개척하고 새 강토를 얻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도 말을 안 듣고 결국 출정을 해가지고 그 부상을 당하고 해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고려해서 폐합을 생각해라. 나아갈지 문을 닫을지 이것들을 결정해라.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분이 우리 늦바람 김 원장님이십니다. 그죠? 저분 자기 주도적이죠. 아무리 애칭이라고 하더라도 늦바람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 앞에 붙여서 쓴다. 이거는 어지간히 당당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저분을 충분히 얼마나 주도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비겁한 사람이 있고, 어짐, 의로움 등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사람들의 차이에 근거해서 어떤 때는 문을 열고, 어떤 때는 잠가 단속하고, 어떤 때는 나아가, 어떤 때는 물러나고, 어떤 때는 상대를 천하게 쓰고, 어떤 때는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이렇게 사람을 쓰는 것을 모두 무의로 시행한다. 네. 폐합은 천지의 도인이 음양을 변화시켜 사계절을 열고 만물을 화육한다. 종행이 반복되고 서로 뒤집고 배반하는 것도 모두 폐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폐합은 도의 큰 조화이며 유세하는 말의 변화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그 변화를 미리 살펴야 한다. 입은 마음의 문이며 마음은 정신의 주인이다. 의지, 욕망, 자력, 진호는 모두 이 문을 통해 드나드므로 그 출입을 잘 통제해야 한다. 폐는 여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며 양에 속한다. 합은 닫아 잠그는 것으로 침묵이며 음에 속한다. 그래서 말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시작과 끝은 적절해야 한다. 열 때는 넓고 상세함이 관건이고 다질 때는 은밀함이 관건이다. 주도 면밀함은 미묘한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이리 하여야 도와 합치하게 된다. 열어서 상대의 본심을 파악한 후 그 본심과 완전히 결합하면 다다. 성인은 상대의 실력을 평가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를 위한 지략을 만들어낸다. 상대와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위해 따로 지략을 낸다. 이렇게 하면 열어서 상대방 앞으로 나가거나 역으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닫아서 그를 얻거나 혹은 떠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장생, 안락, 부귀, 입신, 영달, 양명, 애호, 재리 등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양이니 시작이라 한다. 그리고 사망, 우한, 빈천, 곤욕, 버림받음과 손해, 실리, 실의, 유해, 형벌과 사형은 음이며 끝이라고 말한다. 대체로 양의 방법으로 하는 말은 모두 시작을 말하니 말이 듣기 좋아 일을 시작하게 만들고 음의 방법으로 하는 말은 모두 끝을 말하니 그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 그 계략을 거두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네.